오늘은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이제 행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클로징 하려고 하는 뭐 그런 타이밍인데 오늘의 분위기가 사뭇 정말 그 탄핵 이전하고는 많이 다르죠. 뭘까요? 이 느낌. 뭔가 달라요. 훨씬 평화롭고 근데 엄청 해방감. 너무 신기한 기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둘째 언니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도 좀 늦지막히 광화문에 다녀왔고 오늘 본 광화문 광장의 느낌이 너무도 특별해서 왠지 너무 설레는 기분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가 한마디로 막 떨어지진 않고 그냥 그간의 최순실 국정농단 헌법 유린 사태를 보면서 제 마음의 움직임, 생각의 흐름 뭐 그런 것들이 가까스로 요즘 정리가 좀 되어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산다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하는데 뭐 산다는 거는 내가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뭐 어떤 일들로 그 시간을 채우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뭐 죽고 뭐 이런 거라고 너무 쉽게 말하나? 거칠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산다는 거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말고 사라지는 측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참 강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나 혼자서 해나가지 않아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만으로 그게 나의 삶에 자동적으로 어떤 부분을 규정해 주거나 아니면 도움이 돼 주거나 때로는 뭐 제한이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내 삶을 구성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 그거를 사라지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가 사는 부분과 사회나 국가에 의해서 사라지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행복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이제 평화로운 내지는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이 사회의 개인들이 근데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왜 막상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걸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이 애를 써도 잘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건 내가 사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라지게 만드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사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어딘가 하고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지난 가을과 지금의 초겨울까지 쭉 보아온 이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등등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의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광장으로 사람들을 쏟아져 나오게 한 분노의 기저에는 속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진짜 속아서 이렇게 분노를 했다기보다는 막연하게 품고 있었던 불안과 의심에 정말 구체적인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었는데 해도 정말 너무한 수준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 말하자면 헤쳐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제 마음에 갈 곳이 없어질 정도로 분노스러웠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름 그런 개인에게 오는 불평등한 지점들을 그래도 이제 내 탓이다라고,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소화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았는데, 왜냐하면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회의 가장 이 기득권, 상위 기득권에 있는 자들이 뭐 단순히 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아무런 노력 없이 단지 정해져 있는 규칙을 어기고 혹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슬그머니 비밀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회에 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규칙, 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 시간이었어요.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광장에 나가서 정말 이 뜨악스러운 국가 권력의 맨얼굴을 보면서 국가란 뭘까? 혹은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건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책을 읽었죠. 오늘은 한 3권, 냉장고 말을 하네.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3권 정도를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먼저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책은 바로 짜잔! 이 지금 다시 헌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뭐 가장 장식 없이 이야기한다면 뭐 헌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나라가 아닌 것인지를 단순히 어떤 뭐랄까 추상적인 가치인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한 지금 통용되는 언어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국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헌법을 읽고 싶어져서 헌법을 읽어봤는데 이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래서 해설서를 찾았는데 마침 이 책이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2016년 11월 9일에 초판 1쇄를 발행을 했고, 그 책이 바로 이 제 손안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 3분의 공저이고요. 이 책의 구성은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이제 헌법이 쭉 수록되어 있고, 그 각 헌법의 조문의 의미를,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읽고 음미할 수 있도록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그런 책이에요. 이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제 주먹 두께의 책인데요. 저도 이걸 다 읽지는 못했고 이 앞부분을 좀 읽고 나머지는 뭐 평생 발췌독, 그때그때 어떤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마다 이제 사전 보듯이 찾아보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하고는 이 머리말에서 제가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랑, 그리고 헌법 전문이랑 이 제1장 총강의 1조 1항과 2항 정도를 같이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문이 너무 좋았어요. 서문의 제목은 감정과 이성의 헌법이에요. 이 저의 중간중간 발췌독이에요. 헌법은 왜 읽어야 하는가? 보통의 시민이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헌법이라는 이름 아래 거미줄처럼 짜여있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헌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정작 현재는 모호하다.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가운데 현재를 산다고 느낄 뿐이다.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거와 미래가 구분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란 무수한 사건을 맞아 대응하는 행위의 연속이다.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의 하나로 헌법은 유용하다. 변화를 원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싸울 수밖에 없다. 헌법이 현실보다 얼마나 더 깊은 수준의 가치를 보유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가 사는 국가 공동체라는 세계의 일부를 이해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한 점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을 읽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서문을 읽고 이 책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러면 전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에는 전문이 있는데 전문이란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헌법의 기본 원리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제정된 유래를 간략히 표현하고 있는 머리말이다. 헌법의 머리말, 헌법의 현관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확실히 이 법조문을 읽는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졸고 계시진 않죠? 전문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1장 총강입니다. 헌법의 총강이라고 하면 우리 헌법 전체 내용의 중요한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서 정리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헌법을 읽고 싶은데 다 읽긴 싫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선택하여 대략 그 내용이나 성격을 짐작하고 싶다면 총강을 훑어보면 된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친절히 설명을 해주신 저자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총강을 구성하는 맨 처음이 바로 이제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이고 1조는 1항과 2항으로 다시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두 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민주공화국은 민주국가와 공화국이 합쳐진 말이다. 민주주의란 의사결정을 구성원들이 직접 하거나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대신 행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민주국가란 국가의 주권이 당연히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다. 공화국이란 원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국민주권주의란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 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이해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근거인 선거제도나 죄형 법정주의 등 헌법상의 제도나 원칙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네. 우리 헌법의 가장 처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소사,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힘은, 그걸 주권이라고 한다면 그 힘은 바로 우리 국민에게 있다 라는 것인데, 근데 매번 모든 걸 다 국민이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대의로 선출한 이제 통치자가 이런저런 결정을 하지만 그런 권력의 행사는 분명히 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이다 라고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정당하다 라는 얘기죠. 이 지금 다시 헌법 보면서 제가 헌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조금은 알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땅덩어리에 단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인 게 아니고 수많은 이 5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냐에 대한 어떤 그림을, 이상을, 가치를 언어화해놓고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둔 거구나. 행복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언어화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어떤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법을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역시 이 법에 관련된 책인데요. 지금 다시 헌법보다는 귀여운 책입니다. 아이고. 네, 귀여운 책입니다. 네, 두께도 두 주먹의 절반. 한형도 작아서 아주 읽기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지만 내용은 매우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바로 이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과 법감정의 형성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번역하신 분은 심재우님하고 윤재왕님이신데, 윤재왕님은 이 지금 다시 헌법의 공저자이기도 하세요.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분은 이제 1818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이 조선시대 분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학자인 것 같고, 이 책을 제가 이제 손에 들게 된 이유는 이 법감정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이었어요. 흔히 법이라고 하면은 뭐 판단 내지는 판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성의 산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법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새로워서 그것이 뭔지를 알려고 읽었다가 그 법감정이라는 것 이외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들을 이제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책입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좀 말투가 강연문을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진짜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만만한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너무 부럽고 귀엽고 그렇거든요. 내가 이 책을 손질하고 출간한 목적은 처음부터 이론적 목적이 아니라 윤리적, 실천적 목적에서였으며 법에 대한 학문적 인식을 촉진하기보다는 법의 궁극적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할 심정, 즉 용감하고 단호하게 법감정을 주장하고 관철하는 심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모든 다툼에서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리의 침해가 인격에 대한 멸시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만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할 따름이다. 나의 이론의 대상은 오로지 비겁과 나약함으로 인해 불법을 감수하는 굴욕적 상황일 뿐이다. 비겁과 나약함으로 인해 불법을 감수하는 굴욕적 상황.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인 본문, 너무 멋있어서 보여드리고 갈게요. 너는 투쟁을 통해 너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 책 한 권은 바로 이 한 줄 안에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 불법에 대항해 투쟁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투쟁, 다시 말해 불법에 맞서는 저항이 없다면 법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말 것이다. 법이 불법으로부터 자행되는 공격에 충분히 대처해야만 하는 한, 법에게 투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세상에서 효력을 갖는 모든 법규는 이 법규에 반항하는 자들을 억누르고 쟁취했어야 했고, 한 국민의 법이든 한 개인의 권리이든 모든 법과 권리는 이를 관철하려는 지속적인 태도를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논리적 개념이 아니라 힘의 개념이다.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법을 가늠하는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칼을 쥐고 있다. 저울이 없는 칼은 노골적 폭력일 따름이고 칼이 없는 저울은 무기력한 법일 뿐이다. 두 가지는 함께 해야 하며 정의의 여신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저울을 다루는 능숙함을 발휘할 때만 비로소 완벽한 법적 상태가 지배하게 된다. 법이란 끝없는 노동이고 더욱이 단순히 국가 권력만의 노동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노동이다. 그러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모든 개인은 이 전체 국민의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지상에서 법 이념이 실현되는 데 자그마한 기여를 하는 셈이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비장한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책의 논조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한 부분만 더 읽어드릴게요. 법의 탄생은 인간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격렬한 진통을 수반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탄해야 할까? 민족들에게 법은 그저 아무런 노력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얻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고 피를 흘려야만 한다. 이 사정 때문에 민족과 민족의 법 사이의 내적 유대는 아이의 출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엄마와 아이 사이의 내적 유대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이 자신들의 법을 쟁취하고 관철하기 위해 쏟아부은 사랑의 에너지는 그 민족이 법을 획득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과 수고에 비례한다고 주장해도 좋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의 법 사이에 가장 견고한 유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희생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법의 탄생을 위해 필요한 투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저의 모자란 말들을 하는 대신에 이 책을 그냥 계속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니 이 책의 숭고함과 저도 투쟁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부분을 보면서 진짜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법을 만들려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공화국의 헌법이 그냥 말만 그렇고 실제로는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갔던 그 사랑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저 같은 사람도 이 헌법 같은 것을 살면서 들추어 보게 되고 이렇게 애착을 갖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아까 헌법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법 감정이라고 하는 걸 이런 감정인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 네, 저의 이러한 법 감정, 이 예링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하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정말 꼭 일독을 권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책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중에 가장 읽기 편한 책입니다. 분량도 너무나 파라라라 그리고 디자인도 앞에 두 책과는 다르게 이 캐주얼함이 느껴지시죠? 바로 이 스기타 아스시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는 뉴스가 아니라
삶이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그 사실은 이제 정치 뉴스가 매일매일 이슈가 되면서 이제 친구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를 듣는데, 사실 저는 야당이 뭐고 여당이 뭔지 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을 이제 해주면 좋겠다 이런 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는데, 이 책이 그런 책이라는 거는 아닌데 단순히 어떤 정치의 용어들이 뭔지를 이해하는 걸 떠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스기타 아스시라고 하는 분은 이제 1959년생의 일본 분이고 지금의 일본 정부의 가장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손꼽힌다. 그리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파 학자라고도 합니다.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캐주얼한 책을 쓰시는 거겠죠? 차례만 쭉 읽어드릴게요. 큰 목차만 읽어드려도 이 책이 어떤 구성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1장의 제목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2장은 대표,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3장은 토론, 정치의 올바름은 있는가? 그리고 4장은 권력, 어디에서 오는가? 5장은 자유, 권력을 없애면 좋을까? 6장은 사회, 국가도 시장도 아닌 그 무엇. 7장은 한계, 정치가 전면화해도 좋을까? 8장은 거리, 정치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사실 책을 다 그냥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지금 다시 헌법 읽어드리면서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주권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프랑스 혁명 이래 주권은 국민이라는 단위와 결부되어 국민 주권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이라는 단위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누구는 국민에 속하고 누구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 조상이 우연히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 있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근거가 빈약한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결정 단위를 정하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했습니다. 감히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안정적인 단위를 정해서 거기에 권력을 안겨주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근대 국가 시스템입니다. 군주 주권의 경우에는 왕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그 영지 내의 시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합니다. 권력의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으므로 알기 쉽습니다. 그에 비해 국민 주권은 국민이 전체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권력을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국민 자신입니다. 국민 전체가 권력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인 것입니다. 정말 알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까지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권이라는 개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왜 주권을 성립시키려 하는가 하면 바로 아무 지장 없이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사안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 결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강력한 요청 때문에 이 주권이라는 장치가 무리하게 만들어져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마치 아까 헌법을 읽었을 때는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성스럽다는 느낌까지 주는 굉장히 신성한 이제 무언가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한 국민 주권조차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국민을 국민으로 만드는 게 뭐냐?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왜 그런 거를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바로
뭔가를 이 사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모두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발명품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에 있어서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옳은지를 고르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훨씬 전부터 이 책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에 소개를 하게 되니 이제 기쁠 뿐입니다. 그 3권 정도의 책을 같이 보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워낙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국민 주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은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재확인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발상은 이제 국민 주권이라는 말이 있을 때 이것을 권력, 파워로 즉 주권이라고 하는 말에 중요성을 두고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 주권에 있어서 이 국민이라는 말에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뭐 지난번에 영상들 봤던 것 중에서 진주의 고등학생인가가 얘기했던 것 중에 박근혜가 탄핵된다고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냐, 우리 안에 박근혜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울림이 컸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우리 안에 박근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박근혜를 박근혜답게, 최순실을 최순실답게 만들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아니면은 편안함? 이런 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박근혜의 마음이고 최순실의 마음, 우병우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아무런 도덕적 불안 없이 그저 무감각한 마음이야말로 박근혜의 마음이지는 않을까. 그 국민주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한들 그 국민의 마음이 박근혜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면 그럼 그 나라는 박근혜의 나라 같은 나라가 되겠죠. 그 주권을 가진 국민의 마음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마음이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고통에 무감한 나라를 만드는 국민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자각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야말로 좀 우리가 사라지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차였나요? 3차였던 것 같다. 3차 때 100만 모였을 때 광화문에 왜 그때 이승환 씨가 불렀던 물어본다 라는 노래가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는지 왠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적인 의미 이상으로. 그거는 우리는 박근혜를 믿을 수 없다. 새누리당을 믿을 수 없다. 사실은 정치를 믿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이다.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나에게 물어본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데까지가 이번 사태를 지켜본 저의 나름의 정리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저의 자세인 거고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진 거 없잖아요. 물론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한 거는 물론 소기의 성과이긴 하지만 그건 과정이지 끝이 아니니까요. 탄핵도 안 됐고 새누리당
이합집산 하고 있지만 그 어떤 뭐랄까 본질적인 변화도 없고 뭐 수사며 국정조사며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야당들은 또 서로 다른 얘기들 하고 있고 네. 아직 아무것도 기승전결의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건 없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도덕적 불안, 즉 내가 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다른 어떤 누군가의 고통에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그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무감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생각만은 들지 언니가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해요. 원래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연이 있었는데 그 제가 인스타나 트위터 이런 거 말고도 뭔가 영상에 대한 건의나 아니면은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사연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이제 편하게 쓰시라고 구글 폼을 하나 만들어서 링크를 올려놨는데 거기 너무 마음 아픈 사연을 써주신 분이 있어서 그걸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영상이 이미 너무 길어져서 오늘 읽어드릴 순 없을 것 같고 조만간 꼭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코멘트를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오늘은 대신할게요. 이번 주도 우리 각자답게 생각하는 하루, 생각하는 일주일을 보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